만음에서 나왔었던 이런 어휘들도 다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줄도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평생에 한 뜻이 온포에는 엄노메라라고 해서요. 온포 세모 치시고 별 6개. 얘가 홍진의 영역이에요. 결국 얘도 자연과 속세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온포는요.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따뜻하다, 배부르다. 그래서 얘가 세속적 가치를 상징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뜻을 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소재입니다. 세조적 삶에는 뜻이 없고요.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유교적 가치관이겠죠. 충효의 이를 삼아 화형제, 형제 간의 화목함과 신붕우, 친구 간의 신의가 있음을 외다하리 누가 있겠느냐. 있다고 없다고? 없다라는 거죠. 즉 유교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이 남은 일이 다 뭐예요? 온포랑 똑같은 거죠. 세속적 가치야. 생긴 대로 살겠다. 그것도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무슨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의지적 태도로 변하고 있다.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엄청나게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조금 특징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 작품을 이제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조선 후기에 낭만가사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전형적이고 이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몰락한 양반들의 모습들이라든지 진솔한 감정들을 보여준다는 건 이런 후기 양반 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기적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저런 해도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솔한 태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거는 사실 누구 거였는데 이거는 평민들의 거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양반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사실적 묘사. 이거 역시도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죠. 심지어 음성상징어까지 사용을 했잖아요. 생동감이나 그 당시에 이제 문화들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묘사적으로 되게 느낌이 달라요. 우리 송민국 기억나요? 송민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내가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방에 혼자 누워가지고 반벽청등을 봐요. 그때는 뭐가 보여? 등불이 보여. 등불을 보면서 임금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보는 거야? 쟁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교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티브들이 다 이제 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상적 시어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2번이랑 이제 좀 같이 가는 길입니다. 플러스 일상생활. 노동요라든지 소를 빌리러 가는 과정이라든지 밥을 지어 먹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이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그럼 이거 작품 중에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만약 여러분 선생님이랑 뭐 낼래? 그렇지. 중간에 대화체가 있어요.
이 대화를 어떻게 했냐면요. 직접 인용을 해요. 문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감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뭐 결국은 감정이 체념적 감정인데 체념이든 뭐 의지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할래? 돌려 말해요? 직접적으로 말해요? 직접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설적, 직서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역시 특징이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적 갈등을 뭐야? 뭐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어? 이 사람이 그 사람 뭐를 통해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도 이제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국 당연히 깔려 있고요. 그리고 대조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조들이 있죠.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속세적인 가치관과 자연적인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죠. 좋은 거 나쁜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홍진과 연결되는 단어가 뭐였다고? 그 단어가 진짜 많이 사용돼요. 문제를 풀 때. 객관적 상관문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새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감각적 신상들도 많이 있어요.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10번? 10번은 중요하니까 무조건 나오는 주관식으로도 나오는 항상 등장을 할 수 있는 이게 주제의식을 이제 좀 보시면 되는. 결국은 뭐예요? 나의 어떠한 현실을 궁핍한 부정적인 현실을 뭐를 통해서 이 현실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예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뭐를 괴리를 그래서 이제 표현이 되겠죠. 뭐를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유교적 신념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 극복하고 있다. 이 톤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뭐 중간중간에 나왔었던 서리법 되게 많아요. 어제 하면 다 서리법이야.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쪽으로 좀 뺄게요. 이게 일상적 시어랑 여기서 이제 하나가 또 파생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일상적 시어랑 또 뭐랑 같이 나올까요? 이게 양말이잖아.
뭐랑 같이 나와? 양문의 한문투 혹은 이제 고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점에서 좀 언어 이중적인 면모들이 좀 보일 수가 있죠. 같이 나온다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징에 이제 과장 열거 쪽이 좀 있는데 이게 같이 좀 센터 나와요. 이거 원래 어디서 많이 쓰던 방법이냐? 과장이나 열거나 이런 거 다 사설 시조에서 중간에 쓰는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넘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과장과 열거는 그런 이제 가난한 장면들을 이 사람이 묘사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더 가난하게 이 사람이 묘사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장과 묘사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발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제발 얘는 가사문학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사문학의 특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는 몇 음보예요? 다음 뭐? 이번에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공동 보시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죠. 걔는 고려가요임에도 불구하고 뭐는 아니다. 3번은 아니다. 걔만 그래요. 걔만 예외예요. 그래서 걔는 한번 걸려봐야지 안 틀리고. 4번 뭐예요? 얘는 굳이 따지면 이제 3으로 들어가는데 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3번보가 아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조 3, 4조 글자 수의 반복도 이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가사에서 정형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디예요? 그걸 뭐 낙구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 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글자로 정해져야 돼? 3, 5, 4, 3을 뭐를 보여준다? 글자 수를 고정시켜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격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조와의 정형성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나와드린 프린트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211페이지, 맨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그냥 4번부터 볼까요? 어차피 송민공은 범위가 아니지만 이 정철의 시조는 좀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 배연해요. 별달을 만들고자 구만리 장천에 반드시 걸려있어 고운님 계시건을 가 비치어나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작품은 이제 지조와 절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별달이 되게 재밌어요. 별달이 뭐야? 조선시대 임금님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화자의 분신이라는 점에서 이제 결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거 기억나요? 그 맷버들 가려 꺾어? 거기서의 맷버들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생이시니까 남자, 이거는 임금님,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아래 시조와 가사를 구분하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주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가사 작품에서요, 성격이 전원적이라는 건 시골에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사실적, 사색적은 의미 없고, 특징 보시면 자연의 은이라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임진왜란 이후에 당면한 작가의 현실과 이걸 빼먹었구나. 이건 왜 너무 나오겠죠? 문명록 조사기가 그냥 곳곳에 뿌려져 있어요.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괜찮.
괜찮고 해석 잘 하시고요. 대신 객관적 상관물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는 이제 와실 이렇게 자기 집을 겸손히 이루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가난을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와실은 자기의 집을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의 사용법은 뭐야? 왜 여기서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해? 가난한 그 집을 표현하는 데 조금 더 가깝고요. 그다음에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라는 거 서리법 이 부분 의미가 있겠고 북창을 비켜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까 이거 시간적 흐름 이 정도는 잡아 나올 수 있고요. 무정한 대승은 아니한을 돋구는구나.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한 고조. 아침이 끝날 때까지 주차하며 먼 데를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이 없어 들리는구나. 그래서 즐거운 농가가 흥을 느끼지 못하고요. 이 즐거운 농가 역시 자기와 대비되는 소재예요. 밖은 되게 즐겁게 노동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대비라고 볼 수 있겠고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 상관물의 2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물어보면 5로 얘기는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요. 세상 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임도 좋구나라고 해서 이미 쟁기라는 거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일상적 시어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시엮은 묶음박도 용이하게 관련만은 허당 반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어 충경도 거의 다 지나쳐 후려쳐 걷어주자 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라는 감정을 물어보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송민국 유황사를 이제 비교하면서 맨 마지막 줄에 의미가 있겠어요. 조선 전기에는 강호가도와 연군지정을 주로 다루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내용과 주제 측면에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실생활을 담아내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나올 만도 하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장 읽어봅시다. 됐고요. 넘겨보시고 127페이지 두 번째 쪽이죠. 그래서 표가 보이죠? 현실과 누항과 이상에 대해서 가운데 이제 화자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뭐가 나올 거다? 이게 나올 거다. 안 하면 장애 지실게요. 그러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조 중에 여러분들 그 과제 중에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었어요. 내가 자연을 따르고자 하니까 임금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죠? 임금님, 나의 주인을 따르려고 하니까 즐거움을 버리는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갈 데를 몰라 하노라라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자연과 속세, 임금님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내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동별곡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내적 갈등이 등장을 해요. 관동별곡도 얘가 지금 여행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행이 끝나갈 때쯤에 얘가 생각을 하잖아.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여기서 신선처럼 살아가고 싶다. 저 신선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지만 신선을 따라가면 누굴 버리는 거고?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는 거고. 임금님과 백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런 객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적 갈등을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이 관념을보고 근데 엔딩은 뭐로 끝내요? 내가 꿈에서 신선을 만나. 신선이 술을 주면서 야 이거 마시고 우리 함께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뭐라고 불러요? 야 오늘은 아니야. 내가 이 술을 모든 사람들, 나의 모든 백성들한테 먹이고 다시 돌아올게 라고 하면서 잠에서 깨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거기는 선택을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속세와 임금님과 백성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조들에서는 결국은 뭘 선택해요? 자연을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유교적 가치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작품들과 되게 많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전에 한 번쯤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해와 감상 부분은 좀 읽어보고 가죠. 작가 박인로가 광해군 3년의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가 생활하던 중 한음 이덕형을 찾아와 누황 생활의 어려움을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은 가사입니다. 누황 깊은 곳에 초막을 짓고 가난한 생활을 하며 배고픔과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몸소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오는 부분들은 이전에서는 양반 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실적 체험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현실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자연을 벗삼아 비니무언하고 수녀와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신이라는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삶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풀이제는 없는데 이 비니무언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다음 문단. 이 작품은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다라는 이상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조선 전기 양반 가사를 계승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부분과 똑같죠. 하지만 일상생활의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그 현실을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냈다라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조선 후기 가사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조선 전기 가사와 조선 후기 가사의 중간 지점,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 옆에 문제도 다 의미가 있네요. 얼른 풀어볼까요? 1, 2, 3, 4, 5번 풀어봅시다. 풀어봐야지. 이제 1번 같은 문제가 내신에서 그냥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사람의 행동, 감정의 원인, 이유, 인과 이런 것들 좀 초점을 두시면 돼요. 해석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비롯하는가, 가장 이제 수능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같이 어휘를 그냥 물어보기도 해요. 이런 문제들도 반영할 수 있게 한 단어 한 단어 좀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심하는 않죠. 그래서 5번 같은 문제가 가치가 있는 문제겠죠. 물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볼까요? 1번. 그래서 과거에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다. 과거 회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주가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게 기억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거 회상이나요. 여기 대화 있죠. 이런 과거 회상이나 뭐 대화책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좀 더 보여주냐면요. 이게 서사성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서정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사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근데 너무 대학교 느낌이야. 이런 느낌은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과거 회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얘는 지금 생존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숭늉으로 배를 채울 정도로 가난하고 자기를 어리석고 물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운명투색 기간도 너무나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운명투색 기간 적은 것 같은데 적었죠. 그 다음에 2번 갈등 양상이 되겠죠. 갈등 양상은 4번이 되겠고요. 쉽고 3번 나에서 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알맞는 것은 나라에서 농가의 소를 보급하고 있었다. 이것도 원래 이 시기가 있었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를 보급했던 시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죠. 양반들도 의무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요. 계급 사이에 갈등이 심하여 신분제가 붕괴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과해요. 그래서 투 워치하고요. 계급 간의 질서가 문란해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맞겠죠. 이 부분이 노비가 이제 도망갔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5번은 뭐가 되겠어요? 이 보기의 화자는 이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생애 부분. 자연. 봐봐. 이 단어가 중요해. 자연 완상이라는 단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완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 초기의 시조에서 나오는 주제의식들을 함축한 단어. 이거에서 이제 벗어났다 라는 게 이 작품의 문학서적인 의의예요. 이 작품 그냥 마냥 예쁜 자연, 그 속세에서와의 연결고리가 없는 자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자연이 이 사람한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게 되죠. 여기는 이제 긍정인 거고 여기는 가난하고 보통이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걸 이제 극복하겠는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홍진 보이시죠? 그 홍진과 대비성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볼까요? 129페이지 그럴까요? 19도 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얘는 한꺼번에 풀고요. 그 다음 옆에 볼까요? 그 다음 옆에도 네, 131페이지 31페이지 화자가 지향하는 사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르함사와 조선전기 양반가사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니까 그 차이점을 조금 체크하시고요.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 작품에 나타나는 다른 갈등 양상들도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라면 난이도 있게 내려면 얘를 내겠어요. 관동불곡은 위정자, 이 속세, 그 다스리는 사람의 책임감과 자연인으로서의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정철의 성산별곡은 이제 속세에 나가고자 하는 욕망과 자연을 은둔하고자 하는 욕망의 갈등. 헌은설의 규원과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만약에 선생님 내시면 이제 정철 쪽으로 이제 내실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에 이제 탕군가가 보이는데 얘도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 14번까지 한번 풀어보죠.
내신이 까다로운 건 좀 언어가 바뀌어서 그래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습서를 몇 개 붙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어휘들을 조금 확장시키라고 붙여드리는 거니까. 풀어보시고. 한국가를 조금 잘 읽어보세요. 한국가를 좀 읽어보시면서 얘를 좀 해석할 수 있을지를 좀 보시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재밌어요. 네, 모르면 좀 많이 틀려오는 포인트를. 제가 이제 가난 귀신을 의인화를 합니다. 가난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를 해가지고요. 걔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작품과 이제 충분히 연결될 수 있고요. 양반의 가난이라는 주제의식 때문이라도 이 작품과 되게 많이 연결되는 편이죠. 작품 같은 거는 이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시조를 쭉 보아야 되지 않을까. 자연 진화, 그놈의 자연 진화, 그놈의 임금님 사랑해요, 그놈의 지조야 절기. 이번에 우리 중위법 재밌는 거 하나 있었죠. 우리 황진이 시조에 중위법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조선도 오늘 있지. 자, 답 좀 맞춰볼까요? 6번에 4번이죠. 이제 B를 보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승과 이제 개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7번은 이제 5번 이런 것들 말도 안 돼요. 당신에게 주려고 수기치를 옥지읍에 구워왔는데 이런 맥락들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에는 2번 감정들은 언제나 문학작품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9번에 4번 자꾸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흥과도 연결되는 이유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만흥이 이제 조선 초기에 가장 전형적인 관념적인 자연 완상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충문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10번은 이제 간략하게 서술하시고 하는데 돌려서 말했다, 간곡하게 말했다, 아 이게 뭐죠? 그 완곡하게 말했다, 이런 어휘들이 포인트 어휘들이 있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11번에 3번 이건 어렵지 않고 12번에 4번 온포 속세에 대한 가치였죠. 자 1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원수 군기를 어이하여 여이겠느냐 술의 음식에 갖추고 이름을 불려 전송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하니 시끄럽게 떠들며 화를 내며 하는 말이 끊어볼까요? 내가 여기 앞부분까지요 정말 궁핍한 나의 모습을 서술을 해요. 그래서 얘랑한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제사를 지내가지고 얘를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얘가 이 귀신이 와가지고 가난이 의인화가 돼서 나한테 말을 건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희로 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그래서 너는 이게 화자인 거예요. 너는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었거늘 어디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고 말하는가. 여기까지가 직접 인용이죠. 가난 귀신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리고 갔는데 나는 너와 평생을 함께했어.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말을 듣고 나를 버리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꾸짖거늘 도리어 생각하니 내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생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나 혼자 신이 있는 너 혼자 신이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늘 일부러 피하고 잔께로 여이겠느냐. 하늘이 준 이 내 가난 설마 한들 어찌하리. 빈천돈의 분수이니 서러워하여 무엇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가난을 거부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양상들을 보이죠. 이것도 이제 양반가사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고요. 답은 이제 1번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1번 A와 B 모두 1번 맞네요. 맞는 얘기고 2번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14번은 뭐니까 가난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안빈납도 사연친화, 의인화 다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 의인화라는 이미지가 모르고 있으면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인용, 그 다음에 친접적 태도, 네, 사실적 양반 모습, 이런 키워드들이 이 작품들과 이제 공통적인 포인트들이 될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14번 볼까요? 14번에 다에서 들어가는 화자의 삶과 유사한 것은 자연친화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4번 볼래요? 4번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얘는 지조와 절개가 아니에요. 얘는 우리 이황 선생님 거죠? 이 망고상청은 뭐죠? 학문의 지속성. 이 자연처럼 계속 학문을 하겠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봐봐 1번 볼게요. 1번 볼게요. 내가 문제를 보는데 자연친화가 없어. 딱 보니까 자연친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작품 그 다음 작품이 1번이에요. 이 작품 그 다음 작품이 1번 볼게요. 동찬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져진다. 소치는 아이는 아직도 알이 일어나느냐. 제 넘어 사례긴 밭을 언제 가려고 하느냐.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실제의 농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 역시도 이 작품과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과도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단락에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지. 얘 역시도 뭐야? 이 농촌에서의 이 자연이 실질적인 노동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공통성을 갖고 있는 시조예요. 이 작품. 앞에 있는 안빈낙도의 그런 자연 완상의 작품들과는 대조점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훨씬 더 가까운 시조입니다. 만약에 답이 없으면 얘도 고를만해. 다른 라인들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쭉 넘겨주셔서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그 다음 249페이지 잠깐 볼래요. 249페이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얘는 가사야.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요.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 과도기적인 문학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수식어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파괴된 모습을 보여요. 부분적으로는 막 두 글자 네 글자 뭐 세 글자 세 글자 막 이런 식으로 그 전형성을 조금씩은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애초에 음성 상징어 같은 시어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아래 유황사의 개성적인 표현과 운율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자 어구를 사용하면서도 화자의 현실적 처지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또한 감탄형 어미, 계속 이제 영탄적 표현이 되겠죠. 대꾸적 표현, 백구 등의 자연물을 통한 화자의 상황과 심리 누각의 기교가 나타나며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운명론적인 인식을 피력하기도 하죠. 한편 이 작품은 사음보를 한행으로 할 때 총 77팽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선 전기 가사의 엄격한 정형률에서 벗어나 음보율 면에서는 5음보나 6음보, 음수열 면에서는 2, 3조, 2, 4조 등의 파격을 이루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음보지만 중간중간에 부서지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전형적인 가사, 양반 가사의 탈피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표현 형식 면에서도 조선 후기 가사의 자유롭고 다양한 형식 추구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들도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까지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셨다가 이것보다 훨씬 더 해석이 좀 까다로운, 그러니까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가지고 좀 해석이 잘 안 되죠. 우리 가전체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